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강푸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고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해드리는 것조차 성고할 만큼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사실 사고 초창기만 해도 무안공항 사고라든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이 섞여서 보도가 나갔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언론사들이 이제 대부분 제주항공 참사 이렇게 호칭 정리를 좀 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사고 그 자체보다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좀 근본적인 내용에서 집중해서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사지만 규모가 큰 편에 속해서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제주항공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사실 원조를 좀 더 깊게 따져 들어가 보면 다른 곳이 최초이긴 한데 한성항공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금난 때문에 딱 2달 운영하고 운항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이렇게 딱 두 곳만 갖고 있었던 정기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제주항공이 3번째로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저가 항공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고가 나면서 곧바로 홈페이지도 닫아버리고 지금은 약간 비상체계처럼 사과랑 대응 공지문 이런 것만 올라오는 상황이 됐지만 원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래서 자랑스럽게 제주항공이 내세웠던 문구가 대한민국 넘버원 LCC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이 1조 7천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1,7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2위 저가항공사로 꼽혀왔고요. 2009년에 일본 노선을 취항하면서 국내 저가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국제선을 운항했던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사명에 제주가 들어가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 회사는 애경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공기 비행기 타면서도 이게 어느 회사 거지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네. 애경그룹이라는 거를 잘 모르셨다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애경하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비누 만드는 곳, 세제 만드는 곳, 이제 애경 산업으로 좀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AK 플라자 그리고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을 이제 산하에 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최근에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항공은 처음에 제주도가 돈을 댄 거는 맞습니다. 민관 합작 법인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50억, 또 애경이 150억 이렇게 공동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세웠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25대 75쯤 되죠. 이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애경의 창업주인 고 최몽인 회장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이었던 것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쌌어요. 당연히 항공사가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비행기 안 탈 거면 목포까지 여객선을 타고 가서 목포에서 또 이제 기차 타고 갔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배 타고 기차 타고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우리도 좀 세우자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민 편의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가격을 좀 낮추려면 우리도 항공사를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제주도에 있었다고 해서 이제 애경과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설립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도 본사 주소는 제주도에 있고 관련 세금도 제주도에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서구에 제주항공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가진 지분이 3%밖에 안 됩니다. 계속 네.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애경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때는 애경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이었던가 그때는 AK 제주항공이라고 사명을 좀 바꿔서 애경 거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립 20년을 앞둔 우리나라 1세대 저가 항공사였는데 국내 저가 항공사 여객기 가운데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첫 사례가 되고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제가 기사를 찾다가 본 표현인데요. 원래도 애경의 소년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지만 이제 네.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룹 내 매출액 비중을 따지면 제주항공이 애경케미칼과 1위를 다투는, 그리고 1, 2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경그룹 내에 뭐 효자그룹, 뭐 효녀 기업이었던 건데 꼭 이제 아픈 손가락은 또 따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룹 내에 부실 계열사, 주로 백화점인 AK 플라자가 상황이 좀 특히 안 좋은데 이런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에 제주항공이 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지주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금융권에 맡긴 제주항공 지분을 다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가 되고요. 대략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돈 벌어오는 기업 따로, 뭐 적자만 내는 기업이 따로 있었던 셈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제주항공이 너무 무리하게 여객기를 운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인 1조 4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제주항공 비행기는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 더 많이 또 더 자주 날았습니다. 항공업계의 항공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항공기가 수익을 위해서 비행하는 총 시간을 보유 항공기 대수로 나눈 걸 뜻합니다.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이 이 수치가 430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430시간 이 수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같은 1세대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375시간이고 티웨이는 372시간, 그리고 에어부산이 가장 짧은 330시간이고요. 이제 좀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은 351시간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 좀 과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만큼 네. 다른 비행 항공사하고 비교를 하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항공기 가동률이 높으면 당연히 기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 나이 자체도 좀 많아요. 제주항공이 보유한 41대의 항공기 나이들, 이거를 이제 기령이라고 부르는데 기령의 평균을 내봤더니 14.4년으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 11.4년 정도가 평균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2.3년, 그러니까 뭐 제주항공이 한 2, 3년이 더 많고요. 네. 같은 저가 항공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에어부산은 이제 평균 이제 비행기 기령이 9.7년, 진에어가 12.7년 이렇게 되니까 제주항공이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비행의 나이가 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항공기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비행기 착륙 직전에 관제탑이 조류 충돌 주의해라 이렇게 경보를 보냈고, 그 직후에 항공기에 메이데이 조난 신호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몇 분 안 돼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금 착륙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건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비가 불량인지, 기체가 결함이 있었는지, 뭐 혹시 이제 그 파일럿이 어떤 판단 착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밝히려면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고하고는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빽빽한 일정 때문에 제주항공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려를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으면 그만큼 뭐 기체 이상이나 고장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도 코로나19 때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또 이제 제주항공이 다른 이제 항공사하고 비교해도 좀 연봉이 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만둔 조종사들, 이제 그만두고 타사로 이직한 조종사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숙련자들이 나가버리면 그것도 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을까? 이런 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제주항공이 이제 이런 우려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기체 정비는 다 법적으로 언제 받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항공기도 의무적으로 비행 시간이 얼마 이상 되면 검사를 받게 돼 있고, 이착륙할 때에도 또 하루 운항을 다 마쳤을 때에도
수시로 정비 점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항공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뜻이지 기체 안전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고요. 사실상 사고 후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무리한 운항한 적이 없고 모든 정비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꼼꼼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이후 다시금 주목받게 된 온라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온라인 게시물들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블라인드 아시죠? 그 직장인들이 사내 메일 주소로 인증하고 글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잖아요. 보통 블라인드를 통해서 회사 내부 사정이 알려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또 뭐 최근에는 무슨 메일 주소를 사고 판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뭐 신빙성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내부 고발의 창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뒤 사람들이 나 약간 이런 내용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떠올렸던 게 불과 10달 전에 제주항공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게시물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자기가 제주항공 직원이라고 밝혔던 작성자가 제주항공 웬만하면 타지 마라.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글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자기가 제주항공 정비사라고 밝히면서 정비사들이 정말 야간에 밥 먹을 시간 20분 빼놓고는 13시간, 14시간 풀로 일한다. 타 항공사 대비 1.5배 많은 업무량에다가 피로에 쩔은 사람이 정비를 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거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도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는 이제 언론의 추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항공안전법이나 정비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 제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가 바로 제주항공이라는 겁니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데요. 역대급 참사로 이번에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에도 주목이 쏠린 만큼 모쪼록 근본적인 부분까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고 기종은 기령이 15년 된 보잉 여객기예요. 네, 이게 저가 항공사들이 주로 운영하는 기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번 모델인데요. 1997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만 사실 저가 항공사만 많이 쓰는 이제 여객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정말 많이 팔린 기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가 항공 타보신 분은 한 번쯤은 뭐 제주항공 아니고 다른 거 나는 뭐 이스타를 탔든 다른 걸 탔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 이제 기종 여객기에 타보셨을 거예요. 네. 중간에 통로 하나가 이렇게 있고 중간 좌우로 세 줄씩 좌석이 있는 중형 모델인데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여객기 41대 가운데 39대가 이 기종일 만큼 이 모델을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뭐 이스타 등등 제주항공 외에도 워낙 가릴 것 없이 쓰는 기종이라서 국내에는 총 101대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이 B737-800번 비행기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아까 제가 이 제주항공 비행기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는 기령이 15살로 이게 비행기 나이로 치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신형으로 쳐주는 나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은 돼야 이거 좀 늙었다. 노후 항공기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운송용 항공기가 총 350대가 넘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기령은 11.7년이었다고 해서 뭐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도 그렇게까지 굉장히 뭐 노후된 뭐 나이가 많은 그런 비행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여객기 그렇게 나이 많은 비행기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B737-800번은요. 전부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던 중국 동방항공 추락 사고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전 세계 민간 항공사 사건 사고만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올리는 그 ASN이라고 이제 뭐 항공 관련 그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737-800번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난 사고가 1,400건이 넘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종처럼 들리지만 네. 사실 항공사고의 원인은 굉장히 다 각자 다양하고 또 이제 하나의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잘 없고 항상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리면서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팔린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쓰이는 비행기일수록 사고도 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실히 점검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오히려 제주항공이 737-800번으로 사실상 자기들 항공기를 다 통일시켜버렸다는 사실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41대 중에 39대가 똑같은 기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저가 항공사들의 어떤 생존 전략, 영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것도 돈 때문인데요. 항공사가 가진 비행기 종류가 다양하면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품도 다양하고 정비사의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뭐가 됐든 이제 신경 쓸 것도 또 비용도 그만큼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항공은 단일 기종으로 기단을 꾸려서 여객기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또 항공사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원래는 이제 차에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는 것처럼 여력 항공기를 예비로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제주항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유 항공기 대부분을 다 그냥 우린 돌린다. 은행에 그대로 거의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도 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월호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찬사를 겪으면서 안전을 건너뛰고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의 어떤 과도한 비용 절감 전략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맹점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이 저가 항공사들이 그렇게 이윤 극대화에 치중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국내 LCC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에 저가 항공사는 9개나 된다고 해요. 이게 미국이랑 같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인구수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 뭐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KTX 타는 감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저가 항공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유럽에서 항공 수요가 가장 많다는 독일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또 유럽 여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왜 라이언에어나 이지젯에어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국제 노선을 많이 돌리는데 우리나라들은 이제 국내 노선, 단거리 노선 위주라서 가뜩이나 노선이 다양하지 못한데 그 조그만 파일을 두고 9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그 작은 파일을 대형 항공사,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은 자회사로 진에어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나가 에어부산하고 또 에어서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이제 큰 항공사들까지 이제 자회사를 굴리면서 작은 파일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 사이에 출혈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지역 공항들의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고 초반에는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언론에서 사고 초기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국토부가 곧바로 활주로 길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관련 이제 뭐 의혹이라든지 논란은 좀 일단락된 것 같긴 합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2,800m인데요. 사고가 났던 여객기는 다른 면수들을 다 고려해도 활주로가 1,800m 정도만 되면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무안공항 활주로가 국제 표준보다 200m 정도 짧은 건 사실입니다. 인천이나 김포 같은 이제 대형 공항하고 비교하면 800에서 900m 정도 짧은데요. 2007년 11월 개항했던 무안 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안 그래도 3,160m로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제주공항이랑 좀 비슷해지는 길이가 되고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2,500m, 포항이나 울산,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길이마도 안 되는 활주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역 공항들 얘기할 때 항상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어떤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